안녕. 자, 조선 후기의 문화의 새로운 변화 보겠습니다. 교과서로는 201쪽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부터 조선 후기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 조선 후기 하면 떠오르는 전쟁이 있었어요.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임진왜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차례의 호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두 차례의 호란은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주었었죠. 임진왜란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자, 두 차례의 호란 같은 경우는 무슨 세계관을 깨뜨렸죠? 그렇죠.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보다 어떻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청나라가 명나라보다 강하네. 그 다음에 우리가 청나라한테 졌구나.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조선사회에 무슨 의식을 불러왔어요? 저 위기의식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식을 성리학은 해결해 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이 대안으로 내놓은 학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학문이었죠? 실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학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중상학파와 중농학파를 배웠던 것들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죠? 중상학파는 상업을 중시한 사람들, 특히나 박지원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농학파의 이 주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세 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 명이 어떻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실학자의 한계들도 있었습니다. 실학자의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실제 정치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했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정약용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나요? 정약용은 뭐 간 기간이 많아요. 귀양 간 기간이 많다 보니까 긴 시간의 개혁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문화에도 역시 똑같이 실학처럼 문화에도 역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국학과 과학기술에 고조되는 관심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의 등장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청나라의 등장 때문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교린관계에 있었던 청나라가 되게 잘 나갔어요. 명나라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선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자, 무슨 중심에서 세계관에서 벗어날 것? 아, 중국 별거 아니네. 명나라 이제 어떻게 되었다. 명나라 한족애들 다 무너졌네. 그러면 이제 우리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자. 그 다음에 보시면 청나라와 교역하면서 무슨 문물이 들어왔어요?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서양 문물이 봤을 때도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약간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어디가 최고였는데? 중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중국보다 약간 서양이 더 좋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의 생각이 약간 변화하게 되는 과정이 있더라라는 것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도 생겨나게 돼요. 왜 갑자기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냐면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졌다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절대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 중국 거를 무조건 모방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것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문화를 발전시키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청나라가 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 우리 문화의 발전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학입니다. 국학 이름도 약간 느낌 오시죠? 국자 무슨 국자입니까? 나라 국자 그 다음에 학문학자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 국학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실에 필요한 학문, 현실에 필요한 문화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수용하게 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교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국학의 발달이에요. 약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느껴지죠? 두 번째 찍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국학의 발달입니다. 우리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난 시간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리,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의 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나라 언어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국학이고요. 우리나라의 학문,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파헤친 학문이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정복에 무슨 강복이 있냐면요. 역사책은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안정복의 동사강목이요. 자, 그래서 이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안정복의 동사강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정통성과 독자성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도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썼기 때문이에요. 정통성 하면 우리나라의 고조선부터 정확하게 조선의 이전이었던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적었고요. 중국의 역사의 끄트머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만 적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의가 있어서 독자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 강목 같은 경우는 실증, 그래서 증거가 있는 것들 위주로 썼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득공에 무슨 고가 있냐면 발해고가 있습니다. 자, 이 발해고는 선생님이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 별표 잘 보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지문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득공의 발해고 같은 경우는 발해를 뭐로 인식했다라는 것, 우리나라 역사로 인식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해가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우리나라 역사책에서요.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다라고 하면서 딱 명시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득공의 발해고 같은 경우에는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 유득공의 발해고 페이지 201쪽이고요. 별표 하나 쳐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옛날에 고씨가 북에서는 고구려를, 그 다음에 서남에서는 백제를, 박석김 씨가 동남에서는 신라를 세웠으니 이것이 삼국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죠. 삼국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하면 떠오르는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통일신라가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다음에 발해가 세워졌었죠. 그래서 통일신라, 그 다음에 발해 이렇게 위에 있었던 거 역사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통일신라 하면 여러분들 나라가 몇 개 생각나요? 하나 생각나죠. 그래서 유득공이 생각하기로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가 같이 있었던 이 시대를 명시할 만한, 대표할 만한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더라라는 것, 남북국이더라라는 것.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를 같이 묶은 거예요. 여기다가 살짝 적어둡시다. 통일신라와 발해를 같이 묶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남북국 시대라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남북국 시대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몇 개여야 된다? 2개고 그 2개의 이름은 뭐더라? 통일신라와 발해더라라는 것. 이 용어를 만든 게 바로 유득공이고 그 다음에 그 처음 나온 책의 이름이 발해고더라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국학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땅, 지리에 대한 역사입니다. 자, 우리 국토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상업 발달과 교통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우리 실학에서 배웠었죠? 우리나라 그래서 상업이 발전하려면 그래서 바퀴라든지 수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레로 이렇게 짐을 옮길 때는 그러면 이제 지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리가 발전하게 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는 별표 하나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최초의 인문지리지라고 하는 설명이 있을 건데 이게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리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땅의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땅의 뭐 넓이라든지 이렇게 대부분 뭐 땅의 넓이 이런 것들 다 숫자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과적인 표현. 근데 이중환의 택리지 같은 경우는 각 지방의 자연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활동 그래서 뭐 대전하면 떠오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유성구 관평동 가시면 배울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죠. 그럼 배울이래요. 여기에 특산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배가 많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특산물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풍속이 어떻고 이 사람들은 뭐 제주도 사람들은 대문이 없더라. 이러한 것들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도둑질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중환의 책리지에 나와 있는 대전의 모습 한번 나타났는데요. 자, 지역의 자연환경이라든지 풍수, 지리도 나타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충청남도 공주, 갑천이다라는 거. 선생님 공주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공주 갑천 쪽에 있는 곳이 지금의 대전광역시 서구입니다. 공주 명확소에 난 서구 탐방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충청남도 공주 갑천이다. 영원히 대를 이어 살만한 곳이더라라는 것 이중환의 택리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자연환경만 표현한 게 아니라
내가 살만한 곳, 사람이 느낀 곳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중환의 택리지연. 자, 신경준의 상경표 같은 경우는 조선의 전통적인 산맥도를 표시했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김정호의 무슨 지도? 대동여 지도가 있어요. 대동여 지도요. 자, 이 대동여 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국에 대해서 산맥, 하천, 교통로, 지금의 지도와 비교할 만큼 어떻다라는 거,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과서 202쪽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대동여 지도 같은 경우는 산맥, 하천, 폭우,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하게 나타나 있고요. 산맥, 하천, 폭우,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하게. 그 다음에 도로에 심리마다 점을 찍었대요. 그럼 거리를 알 수가 있겠죠. 아, 여기는 점이 2개네. 그러면 20리 정도 되겠구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동여 지도는 전체가 22첩으로 된 무슨 지도더라? 목판 지도래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대요? 경상도가 필요하면 경상도 부분을 떼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들고 다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대동여 지도는 접어서 다닐 수 있는 목판 지도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종이 지도가 아니에요? 종이 지도 옮겨서 쓰면요? 위치 바뀔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그림이라도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판이에요.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동여 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목판 지도였다라는 거,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정상기의 뭐냐면 동국지도가 있어요. 동국지도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백리를 한자로 축소했대요. 그래서 축척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한글은 한글의 우수성인데 선생님 이거 외울 거 너무 많아요. 한글이라도 책 외우지 마십시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신경준, 훈민정음, 운해, 그 다음에 유희, 업문지라고 해서 한글의 우수성과 그 다음에 한글의 뜻풀이, 그 다음에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적었더라라는 거. 그래서 국학 같은 경우는 뭐더라? 우리나라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언어, 지리를 연구한 게 국학이더라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봐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서양 문물의 수용과 과학기술의 발달이에요. 서양 문물의 수용과 과학기술의 발달. 자, 이거 참고 영상 여러분들 보셨으리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제발 봐주세요. 울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 제발 봐주라 이러면서요. 자, 서양에서 홍대용에 대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홍대용이 당시 유교와 실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는데, 뭐와 뭐로 표현을 해요. 이름으로써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교는 그러니까 허망하다. 실학은 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홍대용 같은 경우는 당시 실증적인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유교는 조금 쓸모없는 학문이더라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홍대용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의 수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지전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구는 둥글며 돈대요. 무슨 설? 자전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시 조선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줬겠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과학 안 배웠으면 우리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땅은 평평하고 그 다음에 저 땅이 굉장히 땅은 이렇게 뭐 팔절 도화지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똑똑한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배우지 않았더라면. 홍대용 같은 경우는 서양 문물에서 이렇게 과학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조선사회에 수용을 하고 널리 퍼뜨리려고 했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홍대용의 지전설. 그 다음에 마테오 리치가 뭐를 그리냐면 지도를 그리는데 이거를 조선 사회에 들고 옵니다. 조선 사람들이 들고 오겠죠. 그래서 곤여 뭐냐면 만국 전도가 있습니다. 뭐 같아요? 그렇죠. 세계 지도죠. 그래서 세계 지도를 그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의 우리 세계 지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나라가 진짜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중국이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중국이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 있었고, 그 다음 우리나라, 그다음 일본은 저 조그맣게 그려져 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곤요왕국전도는 진짜 실제 크기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엄청 크고, 미국도 엄청 크고, 중국 생각보다 크지 않네? 위에 러시아가 엄청 크네?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 생각보다 중국 별로 안 큰데? 무슨 중심의 세계관이 깨지죠? 그렇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집니다. 중국 중심 세계관 안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이 들어옴으로써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과학기술의 발전 중에서 의학의 발전, 허준의 동의보감, 전통의 한의학을 체계화시켰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아프니까 다치고 임진왜란 때 그래서 허준이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약재라든지 그 다음에 처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전통 한의학을 체계화시켰고요. 농가 집성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농자, 농업 경영과 기술에 대해서 적어놨더라라는 것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서양의 문물이라든지 그다음 과학기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이거를 받아들였던 실학자들이 어떻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쵸? 조선을 어떻게 부강하고 그 다음에 강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비교될 만큼 어떻게 세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서민문화의 발전인데 서민문화의 발전 자, 문예활동의 새로운 경향입니다. 농업과 상공업 기술인데 자, 농업과 상공업 기술이 어떻게 합니까? 발전되죠. 여기 빠졌네 살짝. 발전. 자, 발전이 돼요. 그 중에서 무슨 기술, 무슨 법이라고 했었죠? 모내기법. 그래서 모내기법으로 인해가지고 생산량이 몇 배 이상으로 늘었다? 2배 이상으로 늘어가지고 무슨 격차?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빈부격차가 생겼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부자요. 부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력이 향상돼요. 분홍 사람들은요. 경제력이 향상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죠. 돈 많이 버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책도 읽고 그림도 투자하고 그림을 걸어놓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문화? 서민문화의 발전입니다. 자, 사설 시조와 한글 사회, 한글 소설로 보는 조선 후기 사회인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청구영원입니다. 자, 청구영원 같은 경우는 높은 관리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이 높은 관리 상징을 풍자한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문학 작품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풍자하고 비판하고 싶은 게 바로 조선 후기의 문예 활동이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허기는 홍길동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는 노비였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뭐였냐면 엄마의 신분을 따랐어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그래서 홍길동전은 신분제도죠. 이거는 신분제도. 자, 신분제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갈취했대요. 그 다음에 특히나 뭐였습니까? 수령이 백성의 고혈을 갈취한 빼낸 거래요. 그러니 얘들아 여러분들 지금 삶이 힘들어요. 여기 빈 말고 부 말고 빈농이요. 가난한 농민들은요. 우리 삼당의 문란이 있었죠. 근데 문학 작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수령들이 우리 괴롭힌 거를 홍길동이 어떻게 해줘요? 혼내주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약간 아이언맨 이런 비슷한 느낌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토피아. 그 다음에 자기가 바라는 거를 어떻게 해줍니까? 대신해주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사회, 똑같이 나누어주는 이 사회를 건설하죠. 무슨 사회 건설? 홍길동이 이상사회 건설. 회 건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에요. 자, 그래서 이 홍길동전 한글 소설의 유행입니다. 한문은 여러분들 서민들의 문화에 조금 유행하기가 힘들죠. 왜 한문은 외울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래서 외우기 쉬운 아까 훈민정음 문의 언문지를 통해 가지고 한글의 우수성이 이렇게 널리 퍼져나갔잖아요. 한글 소설의 유행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자,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신분차별을 어떻게 하자? 없애자라는 거. 신분차별 없애자. 그 다음에 무슨 사회 건설?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라는 거.
건설하면서 사회 문제를 보통 비판했었고요. 자, 춘향전은요, 28 청춘 춘향이라고 했습니다. 28세가 아니에요. 2 곱하기 8, 16세죠. 자, 춘향전 같은 경우는 춘향이는 기생 월매의 딸이었죠. 근데 양반이었던 몽룡이가 어떻게 해요? 춘향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네? 그래서 신분을 뛰어넘은, 어떻게 하더라?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약간 뭐예요? 신데렐라?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신분을 뛰어넘은 사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사설 시조, 여러분들 시조 형식 배우셨죠? 그래서 이 시조 형식을 지키지 않고 쭉 늘려 쓰는 사설 시조의 유행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문 소설도 있었어요. 양반들이 쓰다 보니까 한문 소설도 있었는데 이 한문 소설은 어떻게 하더라? 현실을 비판하는 현실 비판 학문들이 많더라라는 거. 그래서 박지원의 양반전과 같은 것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예 활동의 새로운 경향이었었고, 그 다음에 판소리와 탈춤이 중요합니다. 자, 탈춤 속에서 묘사된 양반의 모습인데, 자, 양반, 나는 사대부의 자손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선비, 아니 나는 팔대부의 자손인데 말장난하는 거죠. 사대부, 8대부는 뭐야? 라고 하니까 사대부의 갑절이래요. 4 더하기 4가 8이잖아요. 그래서 말장난한 거예요. 자, 첫째, 지식이 있어야지. 나는 사서성경을 모두 읽었네. 멋이 참, 나는 사서성경? 나는 8수역경도 읽었네. 미안해, 얘들아. 사서성경 같은 경우는 뭡니까? 4개의 책, 그 다음에 3개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서, 3경이잖아요. 그럼 2개를 더 해보세요. 8서 6경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읽는 책들을 말장난 해놓은 거죠. 그래서 너네 그 책 읽는다고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양반 사회를 비판했다라는 거, 판소리죠. 자, 탈춤과 산대놀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탈을 쓰고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 다음에 사회 모습을 풍자하죠. 저렇게 신분이 높다고 하는 놈들이 우리 사회를 개선시키지 않고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네? 라고 하면서 탈을 쓰고 어떻게 합니까? 네, 비판하는 거죠.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거를 보면서 대신 희열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농촌은 농민들의 공동조직으로 인해서 문화가 발전했다라는 거는 한번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고, 판소리와 탈춤, 산대놀이 모두 다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고 조선 후기를 어떻게 하더라? 비판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림과 공예인데요. 자, 그림에서는 뭐냐면 조선인들의 삶과 그 다음에 바라던 점을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조선인들의 삶, 뭐가 있었냐면 풍속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김홍도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삶이었고,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신윤복이 있는데 신윤복은 양반들의 삶이에요. 교과서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풍속화 같은 경우는 풍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풍속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일하고 지금 약간 막걸리 먹는 모습이죠. 그래서 새참 먹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일하고 실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풍속화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실제 있었던 일들을 그렸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 풍속화, 서민들의 삶을 그렸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경상수화 보겠습니다. 조선의 경치를 사실적으로 그렸다라는 거, 사실적으로 그렸대요. 우리 조선 전기에 여러분들 그림 하나 아는데 꿈에서 그린 거. 그렇죠. 목류도원도 있었죠. 목류도원도는 여러분들 어때요? 생각나는 거를 상상해서 그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적이냐면 생각관. 그래서 그 다음 생각념자를 써서 관념적이라고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뭐였냐면 이전에는 중국의 모습을 그리거나 중국 모습을 그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상상 속 관념적인 거를 그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목류도원도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이전에 조선 전기라고 써봅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선 후기에는 조선의 경치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그게 바로 진경상수화고요. 금강전도 정선입니다. 실제로 조선의 아름다움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화 별표 치시고 그림과 공예 별표 치십시오. 민화 같은 경우는 까치와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와 함께 그려져 있대요. 그럼 얘네들은 행운을 빕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장수, 가산 이렇게 행운을 비는 거를 그린 게 바로 민화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서 더 찾아보시면 이거는 효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효를 하자 내가 바라는 바 이런 것들을 그린 게 민화예요. 근데 민화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금강변도 정선, 점심 김홍도 이러면서 작가의 이름이 있죠. 그런데 까치와 호랑이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민화는 작자를 잘 알 수 없는 게 대부분이더라 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청아백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고려청자보다는 한층 더 소박적이고 실용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새로운 종교의 유행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삼동의 문란이 있었던 곳이요. 자, 새로운 종교의 유행 같은 경우는 자, 예언사상과 그 다음에 천주교, 동학이 있는데 자, 이거는 힘든 삶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힘든 삶을 기대고 싶거나 아니면 타파하고 싶을 때 이러한 새로운 종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드니까 이 힘든 거를 타파하는 누군가가 내려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언사상이 있어요. 삶이 힘드니까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정감록이 있었는데 이거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씨 왕조가 무너지고 무슨 씨 왕조, 그렇죠, 정씨 왕조가 세워진대요. 저 조선에서 봤을 때 지금 뭐예요? 정감록 같은 경우는 이씨 왕조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정씨의 새로운 왕조를 세워달라라고 하면서 예언사상이 있겠죠. 그 다음에 미륵신앙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처님이요. 미륵불이 있었죠. 이 미륵불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인데 어디로 내려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오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부처님 이러면서 미륵불 신앙이 있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천주교 별표 치십시오. 자, 천주교는 처음에는 뭘로 들어왔냐면 학문으로 들어왔어요. 서쪽의 학문이요. 그래서 서쪽의 학문으로 들어왔던 천주교 같은 경우는 자, 이 남인들 중심으로 해서 종교로 들어오게 돼요. 종교로 점점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의 문제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거부하고 신분제를 거부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신분제를 거부했다라는 것. 제사 같은 경우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일신교다 보니까 하나님 이외의 신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상님들도 뭡니까? 귀신이잖아요. 귀신 신자잖아요. 신자. 그러니까 이 제사도 어떻게 하냐면 거부해요. 그 다음에 신분제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체제를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교 정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 체제를 무너뜨리다 보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유박해라고 해가지고 신유년에 일어난 박해인데 이건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천주교를 박해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들 동학입니다. 자, 서학의 무슨 말이에요? 반대말이죠. 동쪽에서 온 학문. 자, 서양에선 서학이 있어? 그럼 난 동쪽의 학문 동학을 만들겠네 라고 하면서 몰락 양반 누가 만들었다? 최재우가 만들었어요. 짬뽕한 거예요. 유교, 불교, 도교 다 합치고 민간신앙까지 합쳤어요. 그 다음에 한울림이라고 하는 약간 하나님이랑 비슷해요. 한울림의 구원을 받은 최재우가 어떻게 하냐면 신분제를 예노 거부를 합니다. 무슨 사상이냐면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인내천 사상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인내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곧 하늘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사람이 곧 하늘.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이래. 그럼 다 존중받아야 되겠네? 노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민중 생활을 구제하긴 하겠지만 얘네들도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 뭐를 받겠더라? 박해를 받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보시면 보통 민중 생활을 구제하고 동학 같은 경우는
동학농민운동 떠올리시면 돼요. 농민들이 보통 많이 믿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종교 유행까지 보시면 되겠고,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되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라는 거, 빈부격차로 인해 나타난 문제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 여기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